이 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던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 그는 놀이터가 아닌 연습실에서 자랐고 칭찬 대신 채찍과 두려움 속에서 노래를 배웠다. 전 세계가 그의 이름을 외칠 때 정작 그는 단 한 번도 그냥 아이로서 살아본 적이 없었다. 오늘 우리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아닌 한 인간 마이클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려 한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그의 노래를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들을 수 없을 것이다. 1958년 8월 29일 미국 인디애나주 게리라는 작은 공업 도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훗날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게 되지만 정작 자신이 가장 원했던 것은 단 한 번도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평범한 어린 시절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마이클 조셉 잭슨. 이 이름 앞에는 언제나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팝의 황제, 20세기 최고의 엔터테이너, 음악의 혁명가.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한 인간의 고통스러운 여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게리는 철강 산업으로 유명한 도시였지만 1950년대 후반 이곳은 가난과 인종 차별이 일상이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마이클이 태어난 잭슨 가족의 집은 작은 2층 주택이었고 이곳에는 9명의 자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그중 7번째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조 잭슨은 크레인 운전사로 일했고 어머니 캐서린은 백화점 점원이었습니다. 조는 젊은 시절 자신도 음악가의 꿈을 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현실의 벽 앞에서 산산조각 났고 그는 자신의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들에게 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이 3살 무렵 조는 자녀들 중 재능이 있어 보인 아이들을 골라 연습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명의 형들로 시작되었지만 곧 마이클과 그의 동생 제키가 합류했습니다. 마이클은 너무 어려서 처음에는 봉고, 드럼을 두드리는 역할만 맡았습니다. 하지만 조는 곧 이 작은 아이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마이클은 5살이 되기도 전에 이미 제임스 브라운의 춤을 완벽하게 따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답지 않게 깊은 감정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조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기회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조의 교육 방식은 엄격함을 넘어 폭력적이었습니다. 연습 중 실수를 하면 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는 벨트를 들고 연습실을 감시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연습을 해야 했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올 때 마이클은 같은 노래를 수십 번씩 반복해야 했습니다. 마이클은 훗날 이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몸이 굳어버렸다고. 그 공포는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조는 자신이 아이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엄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마이클에게 그것은 사랑이 아닌 두려움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어린 마이클에게 음악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방법이었습니다. 잘 노래하면 아버지의 폭력을 피할 수 있었고 가족을 기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관객들의 환호를 받을 때만 그는 잠시나마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63년 마이클이 5살이 되던 해
잭슨 5가 공식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제키, 티토, 저메인, 마론, 그리고 막내 마이클. 이 5 형제는 곧 지역 재능 경연대회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가장 어렸지만 자연스럽게 리드싱어가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나이를 초월한 카리스마를 발산했습니다. 하지만 무대를 내려오면 그는 여전히 어린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놀고 싶었고 친구를 사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조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연습, 공연, 그리고 더 많은 연습. 이것이 마이클의 일상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생일에도 마이클은 다른 무엇보다 무대를 우선해야 했습니다. 마이클의 어머니 캐서린은 자상한 사람이었지만 남편의 교육 방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독실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고 아이들에게 신앙과 사랑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마이클은 어머니에게서 유일하게 조건 없는 애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조차 아버지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1968년 잭슨 5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모타운 레코드의 전설적인 설립자 데리 고디가 그들을 발굴한 것입니다. 사실 이들을 처음 주목한 것은 가수 글래디스 나이트와 바비 테일러였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고디였습니다. 모타운과의 계약은 잭슨 가족 전체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게리를 떠나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습니다. 마이클은 10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10살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 때 마이클은 전문 녹음실에서 프로듀서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1969년 첫 싱글이 발매되었습니다. 곡명은 평범했지만 그 영향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잭슨 5의 첫 4개의 싱글이 모두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음악이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는 라디오를 타고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0살의 마이클은 하룻밤 사이에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TV쇼에 출연하고 거대한 공연장을 가득 채운 관객 앞에서 노래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완벽했습니다. 미소 짓고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은 타고난 엔터테이너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정규학교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대신 투어 중에 가정교사에게 몇 시간씩 수업을 받았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형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똑같은 압박 속에서 살고 있었고 때로는 마이클의 성공을 시샘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클은 호텔 방에서 창문 밖을 바라보며 다른 아이들이 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유명세는 그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지만 누구도 진짜 마이클이 누구인지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대 위의 마이클, 웃고 춤추는 마이클만을 원했습니다. 조의 통제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성공했지만 조는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히트곡, 더 완벽한 공연, 더 큰 성공. 조에게 아이들은 여전히 투자였고 그 투자는 최대한의 수익을 내야 했습니다. 마이클이 실수를 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여전히 체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마이클은 무대 공포증과 싸워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무대 위에서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 아이가 실제로는 무대에 오르기 직전 극심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구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시작되면
그는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완벽한 퍼포머로 변했습니다. 마이클은 어린 나이에 이미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중 앞에서는 행복하고 재능 넘치는 아이스타. 하지만 내면에서는 정체성의 혼란과 깊은 외로움을 겪고 있는 한 아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마이클 잭슨이라는 이미지였지.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잭슨 5는 절정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들의 앨범은 수백만 장씩 팔렸고 전 세계를 투어했습니다. 마이클은 13살이 되기 전에 이미 지구를 여러 번 돌았습니다. 각국의 팬들이 환호했고 정치인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커질수록 마이클의 내면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무대 위에서만 살아있는 것 같다. 무대를 내려오면 나는 누구일까? 13살 아이가 쓴 문장치고는 너무나 슬픈 질문이었습니다. 이 시기 마이클은 또한 신체적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했고 여드름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외모에 대해 가혹한 말을 했습니다. 특히 코와 피부에 대한 비난은 마이클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존은 마이클을 큰 코라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마이클의 자아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추하다고, 충분하지 않다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팬들이 그를 사랑했지만 마이클은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1975년 잭슨 5는 모타운을 떠나 에픽 레코드로 이적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해 잭슨 5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더 잭슨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시기 마이클은 17살이었고 서서히 독립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마이클은 조용히 자신만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형제들과 함께 활동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더 큰 무언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무대 위에서만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예술적 비전을 온전히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1978년 마이클은 영화 위즈에 출연하면서 프로듀서 퀸시 존스를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음악 역사를 바꿔놓을 파트너십의 시작이었습니다. 퀸시는 마이클에게서 아직 발현되지 않은 엄청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마이클 역시 퀸시에게서 자신이 필요로 했던 멘토를 발견했습니다. 1979년 8월 앨범 오프 더 월이 발매되었습니다. 이 앨범은 마이클 잭슨의 재탄생을 알렸습니다. 더 이상 그는 잭슨 5의 어린 리드 싱어가 아니었습니다. 21살의 마이클은 완성된 예술가로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앨범은 상업적으로도 비평적으로도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수록곡들은 차트를 석권했고 전 세계적으로 1000만 장 이상이 팔렸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미 시상식에서 한 개의 상만 받았을 때 그는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성공했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만족은 마이클을 더욱 완벽주의로 내몰았습니다. 그는 다음 앨범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앨범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몇 시간씩 춤 연습을 했고 목소리를 단련했습니다. 녹음실에서 하나의 소절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수십 번씩 재녹음했습니다. 1982년 스릴러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앨범은 단순한 음악 앨범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수록곡이 히트했고 뮤직비디오는 예술의 새로운 장르를 열었습니다. 특히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는 14분짜리 단편 영화 수준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전례 없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스릴러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되었고 그 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팝스타가 아니라 문화 아이콘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은 마이클을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그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레스토랑에 가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관에 가는 것 같은 평범한 일들이 불가능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군중이 몰려들었고 파파라치가 따라다녔습니다. 마이클은 점점 더 엄격한 사생활 보호를 원했습니다. 그는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가명으로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가장 외로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1984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마이클은 8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한 해에 한 아티스트가 받은 상으로는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마이클은 환하게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해 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찬사를 받았지만 그것이 그의 내면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무렵 마이클은 심각한 불면증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다음 앨범, 다음 공연에 대한 걱정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의사는 수면제를 처방했고 이것이 훗날 더 큰 문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사람들은 마이클의 외모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피부색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고 얼굴 윤곽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추측 기사를 쏟아냈고 대중은 궁금해했습니다. 마이클은 나중에 백반증이라는 피부 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질환은 피부의 색소를 파괴하여 불규칙한 흰 반점을 만듭니다. 마이클은 이 반점들을 가리기 위해 메이크업을 사용했고 결국 피부를 균일하게 밝게 만드는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부색 변화 외에도 얼굴의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코는 점점 가늘어졌고 턱선이 변했으며 광대뼈가 더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마이클은 2차례의 코 수술만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 이상의 시술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왜 마이클은 자신의 얼굴을 계속해서 바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조는 끊임없이 마이클의 외모를 비난했습니다. 큰 코, 못생긴 아이라는 말들은 어린 마이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춘기를 거치며 마이클은 심각한 여드름을 앓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수천 명 앞에 서야 하는 10대에게 이것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고 자신의 얼굴 사진을 싫어했습니다. 이러한 신체 이미지 장애는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성형 수술은 마이클에게 통제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언제 노래할지, 어디로 여행할지, 누구를 만날지 모두 다른 사람들이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얼굴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마이클이 결코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수술 후에도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부족해 보였습니다. 또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이것은 중독과 비슷했습니다. 완벽을 향한 끝없는 추구였지만 완벽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피부색 변화는 더욱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마이클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종차별을 경험했고 흑인 커뮤니티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인종의 경계를 넘어선 보편적인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일부 흑인 커뮤니티는 마이클의 변화를 배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마이클이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고 객인이 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마이클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음악을 통해 인종 장벽을 허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이클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깊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보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조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고 그것은 그에게 공포였습니다. 성형수술은 어쩌면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1986년 마이클은 산소 침대에서 자는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마이클 자신이 홍보 목적으로 유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신비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이클을 기괴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마이클을 와커우 잭커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잭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이 과장되어 보도되었고 때로는 완전히 날조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코끼리맨의 뼈를 사려 했다거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아기의 혈액을 수혈받는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소문들이 퍼졌습니다. 마이클은 이러한 소문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는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 자신에게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악명도 명성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관심은 받았지만 그것은 존중이 아닌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1987년 앨범 배드가 발매되었습니다. 이 앨범 역시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스릴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스릴러만큼 대단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에게 이것은 실패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무렵 마이클의 외모는 급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1987년의 마이클은 1979년의 마이클과 거의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팬들은 혼란스러워했고 일부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마이클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어쩌면 마이클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상처, 아버지의 학대, 어린 시절의 결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마이클. 하지만 인간은 얼굴을 바꾼다고 해서 내면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거울 속의 얼굴이 아무리 달라져도 그 안의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1988년 마이클은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카운티의 약 3,000에이커야 1200만 평방미터의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는 이곳에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름은 네버랜드 랜치였습니다. 피터팬이 사는 영원히 늙지 않는 섬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네버랜드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놀이공원 수준의 놀이기구들이 설치되었습니다. 회전 목마, 롤러코스터, 범퍼카, 아케이드 게임장, 개인 동물원도 만들어졌습니다. 기린, 코끼리, 침팬지, 라마 등 온갖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영화관도 있었고 기차도 있었습니다. 왜 마이클은 이런 곳을 만들었을까요?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을 가져본 적이 없다. 5살 때부터
무대 위에서 일했고 놀이터에서 놀아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소풍을 가본 적, 테마파크에서 신나게 놀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네버랜드는 마이클이 잃어버린 유년을 되찾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어른이 아니라 아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놀이기구를 타고 동물들과 놀고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판단하지 않는 자신만의 안전한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네버랜드는 단순한 개인 놀이공원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클은 이곳을 많은 아이들과 공유했습니다. 특히 중병을 앓는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을 자주 초대했습니다. 버스를 대절해서 수십 명의 아이들을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마이클에게 아이들은 순수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킹 오브 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일을 함께하는 어른, 아니 친구로 봤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마이클은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인 남성이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이클이 아이들을 네버랜드에서 재우기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마이클은 이러한 의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아이들과의 우정은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다르게 봤습니다. 1990년대 초, 마이클의 아이들에 대한 집착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쇼핑몰을 빌려서 아이들과 함께 쇼핑을 하기도 했고, 디즈니랜드를 전세 내기도 했습니다. 그의 친한 친구들 중 많은 이들이 어린이였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여러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이클이 자신의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아이들을 통해 대리 경험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마이클이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복잡성을 회피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이클 자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다고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가장 나다운 나를 느낀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나에게서 무언가를 원하지도 않는다. 그냥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졌습니다. 마이클은 아이들의 부모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기도 했고, 가족 전체를 여행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이것을 기회로 여겼고, 의도적으로 자녀들을 마이클과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네버랜드는 마이클의 천국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단절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의미했습니다. 네버랜드의 높은 담장 안에서 마이클은 안전했지만 점점 더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마이클이 밤늦게까지 혼자 놀이기구를 타는 모습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텅 빈 놀이공원에서 조명만 켜진 회전목마를 타는 성인 남성. 그것은 슬픈 광경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가장 외로운 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또한 동물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침팬지, 버블스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였습니다. 마이클은 버블스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이하게 봤지만 마이클에게 버블스는 대신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1993년 8월, 마이클 잭슨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이 변했습니다. 13살 소년의 아버지가 마이클을 아동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고소인 가족은 마이클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 소녀는 네버랜드를 여러 번 방문했고 마이클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아버지는 마이클이 자신의 아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은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아이들을 사랑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미 마이클을 유죄로 판결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헤드라인은 선정적이었고 마이클의 과거 기행들이 다시 조명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마이클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는 세계 투어 중이었는데 공연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도 그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불면증은 더욱 심해졌고 진통제와 수면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1993년 11월 마이클은 투어를 중단하고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했습니다. 약물 의존 문제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전 세계의 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영웅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마이클은 굴욕적인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몸을 사진 촬영하고 검사했습니다. 소년의 진술에 마이클의 신체 특징에 대한 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이클에게 엄청난 모욕이었습니다. 1994년 1월 마이클은 소년의 가족과 합의했습니다. 정확한 합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천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합의 후 형사 고소는 취하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합의를 유죄의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결백하다면 왜 합의했을까? 하지만 마이클의 변호사들은 재판이 그의 경력과 건강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죄를 입증하려면 몇 년이 걸릴 수 있었고 그동안 마이클은 계속해서 언론의 표적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이클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평생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려 했는데 이제 아동학대자로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 즉 아이들과의 순수한 우정이 더럽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이클은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네버랜드의 담장은 더 높아졌고 보안은 더 삼엄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그를 대하고 누가 돈을 노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1994년 5월 놀랍게도 마이클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상대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 이사 마리 프레슬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홍보 전략으로 봤습니다. 성추행 스캔들에서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과 이사 마리는 자신들의 사랑이 진짜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사 마리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자신이 진심으로 마이클을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의 아픔을 이해했고 그를 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의 약물 의존 문제는 계속되었고 그의 기이한 생활 방식은 리사 마리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리사 마리는 마이클이 변하기를 바랐지만 마이클은 변할 수 없었습니다. 그 또는 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996년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겨우 2년간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또다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사랑조차도 그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마이클은 다시 결혼했습니다. 이번에는 간호사 데비 로우였습니다. 데비는 마이클의 피부과 진료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첫 번째 결혼보다 더욱 기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결혼이 계약 결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이클은 아이를 원했지만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데비는 마이클에게 아이를 낳아주는 대가로 경제적 보상을 받기로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1997년 아들 프린스가 태어났고 1998년에는 딸 페리스가 태어났습니다. 마이클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양육 방식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아이들의 얼굴을 베일로 가렸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것처럼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유명세의 압박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2년 마이클은 심각한 판단 착오를 했습니다. 베를린의 한 호텔 발코니에서 그는 막내 아들 블랭킷을 발코니 난간 밖으로 들어 올려 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기는 위험하게 흔들렸고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마이클은 나중에 사과했지만 이 사건은 그의 판단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그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어쩌면 마이클은 진심으로 아이를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2003년 마이클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또 다른 아동 성추행 혐의가 제기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형사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마이클은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고소인은 암, 투병 중이던 소년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이 소년을 메버랜드에 초대해 그와 그의 가족을 돌봐주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어머니는 마이클이 아들에게 술을 먹이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5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산타마리아 법원 앞에 진을 쳤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기자들과 팬들이 법원 주변에 모였습니다. 재판은 서커스처럼 변해갔습니다. 마이클은 매일 법정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파자마 차림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것은 그날 아침 급하게 병원에서 온 것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마이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팝의 황제가 이제는 피고인이었습니다. 검찰은 마이클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 메버랜드에서의 생활, 1993년의 합의 사건, 모든 것이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검찰은 마이클을 상습적인 아동 성범죄자로 그려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고소인, 가족의 신빙성을 공격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과거에도 거짓말을 한 전력이 있었고 다른 유명인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시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마이클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심한 체중 감소를 보였고 때로는 법정에서 비틀거리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은 더욱 심해졌고 약물 의존도 증가했습니다. 마이클의 가족들은 법정에서 그를 지지했습니다. 어머니 캐서린, 형제들, 그리고 수천 명의 팬들이 매일 법원 밖에서 마이클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가장 사적인 부분들이 낱낱이 공개되는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재판은 몇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증인이 출석했고 수백 개의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언론은 매일 새로운 헤드라인을 뽑아냈고 전문가들은 마이클의 유죄 가능성을 토론했습니다. 2005년 6월 13일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심원단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4개의 혐의 모두에서 무죄였습니다. 법원 밖에서 팬들은 환호했고
마이클의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자신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무죄였지만 대중의 법정에서는 여전히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죄 판결이 곧 결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재판은 마이클의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마이클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도, 무대에 대한 욕구도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재판 직 마이클은 미국을 떠났습니다. 그는 바레인, 아일랜드 등을 떠돌았습니다. 네버랜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악몽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그의 천국이었던 곳이 이제는 지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재판 이후 마이클의 삶은 빠르게 무너져 갔습니다. 음악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그는 파산 상태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 마이클의 재정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한때 수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했던 그가 이제는 수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네버랜드 유지비만 매년 수백만 달러가 들었고 법률 비용도 천문학적이었습니다. 마이클의 소비 습관은 통제불능이었습니다. 한 번의 쇼핑에서 수백만 달러를 쓰기도 했습니다. 예술품, 골동품, 의상, 보석. 그는 끝없이 물건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물건도 그의 내면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2006년, 네버랜드는 압류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이클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투자 회사가 네버랜드를 인수했고 마이클은 소유권의 일부만 유지했습니다. 그의 꿈에 왕국은 사라졌습니다. 이 시기 마이클은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 앨범을 내겠다는 발표를 여러 번 했지만 실제로 발매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녹음실에 들어가도 곡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완벽주의는 이제 창작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마이클의 건강도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욱 변형되어 갔습니다. 과도한 성형수술의 후유증으로 코가 함몰되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약물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마이클은 만성 통증을 호소했고 여러 의사로부터 진통제를 처방받았습니다. 불면증 치료를 위해 점점 더 강한 약물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마이클의 유명세와 돈에 굴복하여 부적절한 처방을 했습니다. 마이클 주변에는 이른바 예스맨들만 남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마이클에게 아첨하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마이클을 돕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마이클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작은 공연을 시도했지만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한때 전 세계 스타디움을 가득 채웠던 그가 이제는 작은 공연장도 채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중은 이미 마이클에게서 등을 돌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유산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재정 압박으로 인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비틀즈의 음악 저작권 일부를 매각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마이클에게 엄청난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음악 사업가로서의 안목을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이제는 자산을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세 자녀는 마이클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프린스, 페리스, 블랭키. 마이클은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양육 방식은 여전히 문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마이클 자신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고립을 아이들에게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고 마이클의 재정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절박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때 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런던 오이 아레나에서 컴백 공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0회 공연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티켓이 폭발적으로 팔리자 공연 횟수는 50회로 늘어났습니다. 마이클은 주저했습니다. 50회 공연은 젊은 아티스트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정이었고 50세의 몸이 상한 마이클에게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마이클을 설득했습니다. 이것이 재기의 기회라고, 빚을 청산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결국 동의했습니다. 투어 이름은 This It 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또는 이것이 마지막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2009년 초 마이클은 This is it 투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공연은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고 거의 2년간 계속될 계획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로스앤젤레스의 대저택을 빌렸고 그곳에서 리허설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건강 상태는 50회 공연을 소화하기에는 너무 나빴습니다. 그는 극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었고 체중도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리허설의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무용수들과 스태프들은 마이클의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그는 때로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였고 간단한 안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완벽주의자였던 마이클이 이제는 기본적인 것도 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잠들지 못하면 다음 날 리허설을 할 수 없고 공연을 망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더 강한 수면제를 요구했습니다. 콜레드 머레이 박사가 마이클의 주치의로 고용되었습니다. 머레이는 한 달에 $15만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마이클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윤리와 의학적 판단보다 고객의 요구가 우선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머레이에게 프로포폴을 요구했습니다. 프로포폴은 수술 시 사용하는 마취제로 수면제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밖에서 사용하는 것은 극히 위험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이것만이 자신을 잠들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머레이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마이클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마이클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했습니다. 마이클은 이것을 우유라고 불렀습니다. 프로포폴은 하얀 액체였기 때문입니다. 우유를 주세요. 닥터. 우유를 주셔야 내가 잠들 수 있어요. 유골로 접어들면서 리허설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공연 시작이 몇 주 남지 않았고 마이클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프로모터들은 압박을 가했습니다. 티켓은 이미 팔렸고 수백만 달러가 투자되었습니다. 마이클은 해내야만 했습니다. 6월 23일 마이클은 마지막 리허설에 참석했습니다. 영상 기록을 보면 그는 여전히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춤을 출 때 그는 여전히 마이클 잭슨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마이클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레이 박사를 불렀습니다. 잠들어야 해요. 닥터.
제발 우유를 주세요. 6월 25일 아침, 멀에 있는 여러 약물을 투여한 후 프로포폴을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을 혼자 두고 방을 나갔습니다. 전화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프로포폴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약물이었습니다. 잠깐의 부주의도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머레이가 돌아왔을 때 마이클은 호흡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머레이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는 침대 위에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는 911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증거를 숨기려 했습니다. 결국 구급차가 불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마이클은 UCLA 의료센터로 이송되었지만 오후 2시 26분 사망이 선고되었습니다. 마이클 잭슨, 50세. 팝의 황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9년 6월 25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죽음은 단순한 유명인의 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뉴스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인터넷은 마비되었습니다. 트위터, 구글, 모든 뉴스 사이트가 동시에 트래픽 폭증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죽었다고. 그 마이클 잭슨이? 로스앤젤레스 UCLA 병원 앞에는 수천 명의 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울었고 기도했고 마이클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죽음은 곧 스캔들로 변했습니다. 사인이 밝혀지면서 프로포폴과 콜레드 머레이의 역할이 드러났습니다. 머레이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1년 머레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마이클의 마지막 날들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그의 약물 의존, 건강 상태,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 머레이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고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머레이 한 사람만의 책임이었을까요? 마이클을 둘러싼 시스템 전체가 그를 실패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돈을 벌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매니저들, 유명인의 돈에 눈이 먼 의사들, 진실을 외면한 가족,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이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죽음 이후 그의 음악은 다시 차트를 석권했습니다. 앨범이 다시 팔리기 시작했고 라디오에서는 그의 노래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살아있을 때 외면받았던 마이클이 죽어서야 다시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2009년 7월 7일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TV로 시청했습니다. 수많은 유명인사들이 참석했고 마이클의 딸 페리스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최고의 아버지였어요. 저는 아빠를 사랑해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팝스타이기 전에 한 사람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그는 완벽했던 적이 없었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동시에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했던 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마이클의 유산은 복잡합니다. 음악적으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위대했습니다. 그는 음악 비디오를 예술 형식으로 만들었고 인종의 벽을 허물었으며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비극적인 삶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 정체성의 혼란, 약물 중독, 끊임없는 스캔들. 마이클은 성공의 정점에 올랐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마이클에 대해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천재로 기억하고 어떤 이들은 괴짜로 기억하며 어떤 이들은
유혹의 대상으로 봅니다. 진실은 아마도 그 모든 것의 복합체일 것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한 명의 인간이 체계적 명성의 무게를 견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에게 사랑받았지만 진정으로 이해받지는 못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왕이었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길 잃은 아이였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에 대해 말하고 토론하고 궁금해합니다. 세 자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려 노력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만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페리스는 모델과 음악가로 활동하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가끔 공유합니다. 그녀는 마이클이 사랑 많은 아버지였다고 증언합니다. 음악적 유산은 확실합니다. 빌리 진, 스릴러, 비트잇 같은 곡들은 시대를 초월한 클래식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아티스트들은 여전히 마이클로부터 영감을 받습니다. 그의 춤, 그의 스타일, 그의 무대 매너는 여전히 모방의 대상입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마이클은 결백했을까요? 아니면 유죄였을까요? 법정에서는 무죄였지만 대중의 법정에서는 여전히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마이클 잭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함투성이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했으며 자신의 문제와 평생 싸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예술을 통해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마이클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 사회가 유명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상화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소비하려 하지만 그들도 인간이라는 것을 잊습니다. 마이클은 대중의 사랑과 동시에 대중의 잔인함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마이클의 음악은 여전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옵니다. 그의 춤은 여전히 유튜브에서 수백만 번 재생됩니다. 새로운 세대는 그를 발견하고 감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이클이 누구였는지 진정으로 알까요? 마이클 잭슨은 팝의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는 사랑받고 싶었던 한 아이였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이 되고 싶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무대 조명이 꺼진 지 오래지만 그의 춤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육체는 사라졌지만 예술은 영원합니다. 어쩌면 마이클 잭슨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 어딘가에 조용히 남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기록을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인생은 인생록에서 이어집니다.